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돈 조금만 더 모아서 꼭 모시러 올게. 그때까지만 여기 계셔, 응?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본 적 있으십니까? 내 손으로 거두지 못하고 남의 손에 늙고 병든 부모님을 맡겨야만 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뼈저린 죄책감을 가슴 한구석에 묻고 살아가실 겁니다. 내가 불효자다. 내가 몹쓸 년이다. 시설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요양원비를 대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곳에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찬밥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앉은 듯 보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죄책감을 잔인하게 짓밟고 인간의 탈을 쓴 채 악마짓을 저지른 일본 가와사키 현에서 벌어진 어느 끔찍한 요양시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던 11월의 어느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 정적을 깨고 귀를 찢는 듯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르르른 따르르르릉.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다급한 떨리는 목소리는 요양원에 모신 80대 노모를 둔 큰딸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요양원인데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어르신이 4층 베란다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큰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니요? 평소 관절염이 너무 심해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화장실 문턱 하나 넘기도 버거워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도 3걸음 이상 걷지 못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연약한 어머니가 대체 어떻게 그 높은 4층 베란다 난간을 스스로 넘어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 속에서 맨발로 뛰쳐나가 도착한 병원 응급실. 그곳에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은 불쌍하고 가여운 어머니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 위로 번져나오는 붉은 핏자국을 본 큰딸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 가와사키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최고급 신축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한 달 입소 비용만 무려 우리 돈 220만 원이 훌쩍 넘는 웬만한 중산층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프리미엄 요양원이었습니다. 큰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최고로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남편과 매일같이 밤낮으로 일하며 그 비싼 돈을 간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큰딸이 이 요양원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던 20대 청년 요양보호사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어머니의 면회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싹싹하고 인물도 훤칠한 20대 남자 요양보호사가 어머니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참 좋죠? 저랑 산책하니까 기분 최고죠? 그 모습을 본 큰딸은 가방에서 몰래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청년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치매도 있으시고 기저귀 가는 것도 냄새나고 많이 힘드시죠? 정말 죄송해요. 젊은 분이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약소하지만 커피라도 사드세요. 우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그 20대 청년 요양보호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씩 지으며 큰딸의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러시면 저 진짜 섭섭합니다. 돈이라니요. 저도 시골에 계신 제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 어르신 뵈면 더 마음이 가는걸요. 기저귀 가는 거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어르신 식사부터 목욕까지 제 2손으로 친손자처럼 다 책임질 테니까 어머님은 2다리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그 천사 같은 미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딸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우리 엄마가 복이 많으시네. 라며 남몰래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그런데 저만 믿으라며 친손자 행세를 하던 그 싹싹한 청년이 근무하던 바로 그날 새벽, 어머니는 4층 베란다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빈소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천사 같다던 20대 요양보호사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떡해.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조금만 더 자주 평시를 순찰했더라면 할머니가 밤에 답답하다고 베란다로 나가실 때 제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제가 못나서 제가 한눈을 팔아서 할머니가 이렇게 험한하게 가셨습니다. 저를 때려 죽여주십시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신의 뺨을 때려대는 청년의 모습에 큰딸은 오히려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요양원에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참이었습니다. 큰딸은 오열하는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치매 걸린 우리 엄마가 밤중에 정신을 잃고 난간을 넘으신 걸 선생님이 어떻게 하루 24시간 내내 지키겠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친손자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은혜 갚을게요.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아름답고도 슬픈 광경.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 잔혹한 연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너무나도 쉽게 이 사건을 단순 자살 혹은 사고로 인한 추락사로 종결 지으려 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사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엄마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제 부축 없이는 화장실 문턱도 못 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m 20cm나 되는 베란다 난간을 혼자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큰딸이 경찰서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가족분 심정은 10분 이해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안 믿기시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저희 경험상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밤중에 갑자기 선망 증세를 보이면서 상상도 못할 괴력을 발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도 했고요. CCTV에도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당시 당직을 서던 요양보호사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현재로선 어르신 스스로 난간을 넘어 추락하신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의 그 단호한 말 한마디에 큰딸은 그저 가슴을 치며 자신의 불효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치매 때문에 괴로우셨겠지. 내가 찾아오지 않아서 우울증이 도지셨구나. 내가 엄마를 죽였어. 내가 죽인 거야. 그렇게 사건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큰딸. 며칠 뒤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종이상자 하나를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입으시던 낡은 스웨터,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가족사진. 유품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냄새를 맡으며 통곡하던 큰딸의 시선이 문득 어머니의 작은 보석함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없지?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될 물건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딸이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께 선물했던 순금 5돈짜리 쌍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지를 평생 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큰딸이 뼈 빠지게 일해서 사준 건데 내 죽을 때도 끼고 갈 거다.
라며 목욕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손가락에서 절대 빼지 않았던 분신과도 같은 반지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시신 수습을 하면서도 반지가 없었지만 큰딸은 그저 경황이 없어 요양원 병실 어딘가에 빼두셨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품 상자 안에도 금반지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분실일까요? 치매 걸린 노인이 어디 구석에 숨겨둔 걸까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큰딸이 사라진 금반지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통장 내역과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던 그 시각,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이웃나라 일본 열도 전체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소름 끼치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고급 요양원 80대 노인 추락사 발생, 불과 보름 만에 또 다른 90대 노인 같은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요양원, 똑같은 4층 베란다, 그리고 그날 밤 역시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유가족 앞에서 오열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던 바로 그 천사 같은 20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사라진 금반지,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는 기괴한 추락사.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친손자처럼 모시겠다던 청년의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의 맨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파트에서는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파렴치한 살인마가 어떻게 노인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범행을 은폐했는지 그 역겨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분노가 차오를수록 이 악마를 심판할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그놈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 그놈이 우리 엄마 금반지까지 빼서 팔아먹고 우리 엄마를 베란다에서 던졌다고요. 경찰서 민원실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큰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서늘한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첫 번째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큰딸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평생 손가락에서 빼지 않으셨던 순금 5돈짜리 쌍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큰딸이 첫 월급으로 사준 그 반지 하나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며 주먹을 꼭 쥐고 주무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 손가락에 있어야 할 금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반지를 탐내어 강제로 빼앗았고 그 파렴치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입막음으로 어머니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버렸다는 끔찍한 의심이 큰딸의 뇌리를 강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노인 요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각 병실 안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카메라 영상만으로는 그날 밤 4층 병실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어머니의 손에서 금반지를 강제로 빼어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큰딸의 절규를 그저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의 과도한 상상력이나 슬픔에서 비롯된 억지 주정쯤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경찰이 큰딸의 주점을 묵살하고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일본 열도 전체를 경악게 만든 두 번째 비극이 똑같은 요양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 후 정확히 보름이 지난 11월 중순의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요양원 4층에서 또다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올해 연세가 무려 90을 넘기신
백발이 성성한 90대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며 사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낸 그야말로 우리네 억척스럽고 고마운 어머니 상의 표본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기력이 쇠하여 요양원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이 90대 노모가 한밤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1m 20cm 높이의 베란다 난간을 혼자서 기어 올라가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은 첫 번째 사건 때와 소름 돋도록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90대 할머니의 시신 앞에는 놀랍게도 첫 번째 사건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뺨을 때리며 오열했던 바로 그 사람. 천사 같다고 칭송받던 20대 남성 요양보호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자마자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왜 하필 제가 단직을 서는 날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는데 제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지키려고 밤마다 뜬 눈으로 복도를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그 짧은 5분 사이에 또 할머니가 베란다로 나가실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저주받은 놈입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서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형사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20대 요양보호사의 연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그 참담한 절규에 현장에 있던 초동대처 경찰관들조차 숙연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이 젊은 청년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치매 노인들의 돌발 행동을 무슨 수로 다 막겠나. 마음 굳기게 먹겨나. 하지만 수많은 흉악범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아온 산전수전 다 겪은 관할 경찰서의 강력반 베테랑 형사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젊은 요양보호사의 눈물이 지독하게 자괴적이고 가증스러운 연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극일 수 있고 두 번은 기막힌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수법, 그리고 사건 현장에 늘 등장하는 똑같은 최초 발견자.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명백하고도 치밀한 연쇄 살인의 패턴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는 즉각 20대 요양보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 조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첫 번째 피해자인 80대 어머니의 유품 목록과 두 번째 피해자인 90대 할머니의 현장 사진을 툭 던졌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천사 같던 청년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자네 참 억울하겠어. 어떻게 자네가 당직 서는 날에만 치매 어르신들이 갑자기 우사인 볼트처럼 힘이 솟아서 그 높은 베란다 난간을 훌쩍훌쩍 뛰어넘으셨을까? 자네가 화장실 간 그 5분이라는 기막힌 타이밍에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첫 번째 추락하신 80대 할머니, 손가락에 있던 순금 5돈짜리 쌍가락지가 어디로 증발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추락하신 90대 할머니, 그 할머니 평소에 쌈짓돈 넣어두시던 복주머니가 왜 텅텅 비어 있었을까? 치매 노인들이 밤중에 베란다로 뛰어내리면서 금반지 팔고 돈 빼서 어디 은행이라도 입금하고 돌아가셨나?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던 20대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돌변했습니다. 눈물을 짜내던 그의 두 눈에 차가운 도끼가 서리더니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삐딱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꼬며 뻔뻔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겁니까? 참나, 기가 막혀서. 금반지요? 복주머니 돈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치매 걸린 노인네들이 어디 변기에라도 빠뜨렸겠죠. 아니, 똥오줌 못 가리는 치매 노인네들 냄새 맡아가며 친손자처럼 밑 닦아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나를 살인마 취급합니까? 증거 있어요? 제가 밀었다는 CCTV 영상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버려진 노인네들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살기 싫으니까 뛰어내린 걸 왜 내 탓을 합니까? 가족들도 버린 쓰레기들. 내가 걷어줬으면 상장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가족들도 버린 쓰레기들. 이것이 바로 유가족 앞에서는 친손자 행세를 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뒤로는 5만 원짜리 용돈을 넙죽넙죽 받아 챙기던 천사표 요양보호사의 진짜 맨 얼굴이었습니다.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을 그저 언제든 버려도 되는 쓰레기 취급하며 철저히 농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이 파렴치한 악마는 애초에 노인들을 보호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요양원은 힘없고 치매 걸린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기 가장 완벽한 합법적인 사냥터였을 뿐입니다. 경찰은 즉각 이 가증스러운 악마의 주변을 이잡듯이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행적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이 20대 청년의 이중 생활은 유가족들과 형사들을 경악을 넘어 구토가 쏠리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80대 어머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던져져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던 바로 다음 날. 장례식장에 달려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유가족을 위로했던 그 악마는 장례식장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시내 중심가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도심의 한 고급 전당포였습니다. 형사들이 전당포 주인을 탐문하자 주인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 젊은 친구요? 똑똑히 기억하죠. 인물도 반반한 젊은 놈이 와서는 아주 묵직한 순금 5돈짜리 낡은 쌍가락지를 내민더라고요. 딱 봐도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이 끼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웬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건데 급전이 필요해서 눈물을 머금고 파는 거라고 합디다. 어찌나 슬프게 얘기하던지 저도 속을 뻔했죠. 그러고는 현금으로 100몇십만 원을 부둑하게 챙겨서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숨통을 끊고 빼앗은 피 묻은 금반지를 팔아치운 돈.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의 추적 결과 전당포를 나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의 다음 행선지는 시내의 최고급 명품 매장과 유흥가였습니다. 그는 80대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바꾼 100몇십만 원의 핏돈을 들고 가 자신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또래 여자친구에게 수십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고급 룸살롱에 들어가 양주를 까고 아가씨들을 옆에 앉힌 채 수십만 원을 팁으로 뿌리며 광란의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여자친구와 나눈 소름 끼치는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오빠, 이 비싼 지갑 진짜 나 주는 거야? 무리한 거 아니야? 악마 요양보호사. 오빠가 꽁돈 좀 생겼어. 냄새나는 늙은이들 구슬렸더니 돈이 복사되네? 크크크. 앞으로 이런 거 매일 사줄 테니까 넌 오빠만 믿어. 치매에 걸려 자기 이름조차 까먹어가는 가엾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준 반지를 지키려다 차가운 바닥으로 내던져져 뼈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깨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둘 때, 이 천인공노할 악마는 그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산 양주를 마시며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피 묻은 돈으로 산 명품 지갑을 선물하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악마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도취되어 한 번 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두 번째, 90대 할머니를 살해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서에서 풀려나 요양원으로 당당하게 복귀한 그는 이제 자신을 절대 잡히지 않는 신쯤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살인 발생 후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온 가족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 이 끔찍한 요양원에서 마침내 세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쾅! 우당탕탕!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심야, 요양원 6층 베란다에서 또 한 명의 노인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올해 86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희생자인 이 86세 할머니는 앞서 희생된 두 분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거동 불능 상태였지만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또렷하고 맑은 분이셨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매일 밤 성경책을 읽고 일기를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난간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환자가 치매 선망 증세도 없이 6층 베란다 난간 위로 훌쩍 뛰어올라 몸을 던졌다? 이것은 그 어떤 핑계로도 그 어떤 치매 돌발 행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100%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연쇄 살인의 패턴을 간파하고 덫을 놓고 기다리던 베테랑 형사들은 즉각 요양원으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통제한 뒤 당직실에서 또다시 연기를 준비하고 있던 20대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이번에도 치매 노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날아가서 떨어졌다고 아가리 털어보지 그래! 하반신 마비로 다리 한짝 못 움직이는 어르신이 6층 난간을 기어올랐다고? 네 놈의 그 알량한 가증스러운 연기도 이제 끝이다. 형사들은 영장을 들이밀고 요양원 내에 있는 이 악마의 개인 사물함과 기숙사 밤을 산산조각낼 기세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고 굳게 잠겨있던 낡은 철제 사물함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한 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수많은 살인 현장을 지켜봐왔던 베테랑 형사조차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지 못해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이야, 이 미친 악마 새끼. 넌 사형이다, 이 파렴치한 놈아. 어두컴컴한 사물함 안에서 발견된 것. 그것은 단순한 흉기나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양보호사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 완벽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악마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왜 형사들조차 구역질을 하며 치를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족의 손에 버림받고 쓸쓸히 죽어간 노인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피해 축제를 벌인 이 파렴치한 살인마. 다음 파트에서는 이놈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물건의 정체와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마침내 그 가증스러운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는 악마의 비참하고 통쾌한 최후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절대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이놈이 흘리는 피눈물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굳게 잠겨있던 20대 요양보호사의 낡은 철제 사물함 문이 거친 파열음을 내며 뜯겨나간 순간 그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형사들의 시선에 포착된 것은 다름 아닌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핑크색 수첩 하나와 액정이 절반쯤 깨져 있는 구형 스마트폰 한 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젊은 청년이 쓸 법한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수첩의 첫 장을 펼친 베테랑 강력반 형사의 두 손은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많은 흉악범들의 시신 훼손 현장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 강인한 베테랑 형사조차 수첩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가다 끝내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쳐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핑크색 수첩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강력반 형사마저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분노로 짓떨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 수첩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요양원에 입소한 힘없고 병든 노인들을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과 장난감으로 취급하며 작성한 살인 타깃 데스노트이자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기록해둔 악마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마다 요양원 어르신들의 호실과 이름, 그리고 그분들의 신체 상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붉은색 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의 내용은 그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의 짓거리에 다름없었습니다. 402호 80세 박노인, 심각한 치매. 며칠 전 큰딸이 왔다 갔는데 손가락에 순금 5돈짜리 쌍가랍지 끼고 있음. 힘도 없어서 밀면 깃털처럼 날아갈 듯. 1순위 타깃, 예상 수익금 150만 원. 405호 90세 김노인, 가족들 면회 안 온 지 1년 넘음.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쓰레기. 평소에 가슴팍에 두둑한 복주머니 품고 다님, 현금 냄새가 남. 2순위 타깃, 야간 당직 때 처리할 것. 601호 86세 이 노인, 하반신 마비. 머리는 팽팽 잘 돌아가서 짜증남. 매일 밤 성경책 읽으며 잔소리함. 손목에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 남편 유품이라며 자랑함. 전당포에 넘기면 최소 300만 원. 다리 병신이라 저항도 못함. 다음번 보너스는 이 늙은이로 결정.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평생 자식들 거두고 남편 뒷바바라지 하느라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만 하시다가 늙음하게 병을 얻어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우리의 가여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늘같이 존경받아야 할 부모님이고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파렴치한 살인마에게 그 분들은 그저 금반지를 빼앗기 위한 재물, 명품 지갑을 사기 위한 자판기, 그리고 언제든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도 되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형사들의 피를 진정으로 거꾸로 솟구치게 만든 것은 이 수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첩 옆에 놓여있던 액정 깨진 구형 스마트폰.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풀어 동영상 갤러리 폴더를 연 순간 경찰서 안의 모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찍힌 동영상을 재생한 형사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모니터를 부숴버릴 듯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깜깜한 6층 베란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 끝에는 휠체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의 86세 할머니가 얇은 환자복 하나만 걸친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이 살인마 놈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의 목덜미를 짐승 끌고 가듯 억지로 끌고 와 난간 끝에 간신히 매달리게 세워둔 것입니다. 화면 너머로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총각, 선생님,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우리 손자 대학 졸업하는 거 봐야 해. 내일 모레 우리 손자가 면회 오기로 했어. 시계 줄게. 돈 다 줄게. 제발 나 좀 방으로 데려다줘. 무서워. 추워.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매일 밤 성경책을 읽으며 자식들 잘 되기만을 기도하시던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손잡벌도 안 드는 새파란 20대 악마놈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얼굴을 들이민 요양보호사놈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오늘 할머니 스카이다이빙 하는 날이잖아. 휠체어 타느라 답답했죠? 내가 오늘 날개 달아줄 테니까 시원하게 한번 날아봐. 카메라 보고 활짝 웃어요. 김치. 자, 3, 2, 1, 번지! 엄마! 할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카메라 화면이 휙 돌아가며 할머니의 가녀린 몸뚱이가 6층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싸, 시계 득템. 늙은이 치고 비명소리 꽤 큰데? 라며 미친놈처럼 낄낄거리는 살인마의 역겨운 웃음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취조실. 베테랑 경사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20대 요양보호사 놈의 얼굴에 핑크색 수첩과 스마트폰을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니놈이 인간이냐? 이 개만도 못한 짐승 새끼야! 이게 뭐야? 네가 찍은 이 동영상들, 이 살인 일기장! 짐승도 제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는데 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난간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 네 놈 애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형사의 불호령이 취조실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지만 놈의 입가에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이 파렴치한 놈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아, 거참 형사님 귀 떨어지겠네. 그거요? 그냥 브이로그 같은 거예요. 심심해서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왜 이리 죽일 놈 살릴 놈 하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벽에 똥칠이나 하는 치매 노인네들,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평생 휠체어나 타는 노인네들, 어차피 살아봤자 가족들 등골만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제가 그 집구석 골칫거리들 깔끔하게 치워준 건데 표창장이라도 주셔야지 왜 이리 열을 내십니까? 국가 예산 아껴준 애국자가 누군데?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생충이라 부르며 자신의 살인을 골칫거리 처리로 포장하는 저 끔찍한 주둥아리를 보십시오. 돈에 눈이 멀고 사이코패스적 쾌락에 중독된 이 악마에게는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미친 듯이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80대 어머니의 큰딸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녀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고 몰골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딸은 바닥에 뒹구는 수첩과 깨진 스마트폰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인마 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 이놈! 네 이 악마 새끼야! 우리 엄마 살려내! 내 피 같은 금반지 팔아서 술 처먹고 명품 사니까 좋더냐?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래? 친손자처럼 모시겠다고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살갑게 웃던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사칭해서 던져? 차라리 날 죽여, 이 살인마 놈아!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놈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돈까지 쥐어주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으로 큰딸은 피눈물을 쏟으며 놈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인면수심의 짐승은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소리 지르지 마요. 귀 아프니까. 아줌마가 우리 요양원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왔어? 명절 때 빼고 코빼기라도 비친 적 있어? 치매 걸려서 냄새나는 늙은이 아줌마도 꼴 보기 싫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요양원에 버린 거잖아. 내가 똥 치워주고 밥 먹여줬으면 나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해야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아줌마나 나나 늙은이 버린 건 똑같은데 왜 나만 나쁜 놈 만듭니까? 찔리지도 않아?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효녀 행세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가족의 가슴에 염산을 들이붓는 저 악독한 새치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을 합리화하기 위해 생업에 치여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만 했던 유가족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딸은 놈의 그 비수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놈의 멱살을 들어주어 벽에 사정없이 침박았습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 네 놈의 그 더러운 주둥아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놈이 찍은 이 스너프 필름, 네가 직접 쓴 이 살인 일기장, 완벽한 계획살인의 강도살인, 그리고 사체 모욕까지. 넌 이 대한민국 법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형벌, 무조건 사형이다. 차가운 독방에서 평생 네가 죽인 할머니들 환연에 시달리며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당장 이 새끼 구치소로 쳐넣어. 형사가 수갑을 채워 놈을 질끌고 취조실을 나서려던 찰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요양보호사 놈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끄끄거리던 그 소리는 이내 소름 끼치는 광소로 변하여 취조실 벽을 울렸습니다. 사형? 내가 사형을 받아? 놈은 형사를 비웃듯 고개를 치켜들며 시청자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폭탄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형사님, 근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겨우 이 요양원에서 늙은이 3명 밀어버린 걸로 내 살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님들 무능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내가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근무했던 햇살 요양병원이랑 푸른 초원 실버타운 기록은 왜 안 뒤져보십니까? 거기서 치매로 자살하거나 심장마비로 자연사한 줄 아는 노인네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힌트를 주자면 내 데스노트 수첩은 그 핑크색 하나가 끝이 아니라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밝혀준 3명의 억울한 희생자,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말입니까? 이 미치광이 살인마가 거쳐간 모든 요양원이 피로 물든 도살장이었다는 끔찍한 자백.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불쌍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악마의 손에 금가락지를 빼앗긴 채 차가운 허공으로 던져진 것일까요? 이 악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경악스러운 진실의 무게에 형사들조차 할 말을 잃고 굳어버린 그 순간,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온 한 통의 긴급 전화는 이 사건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가며 또 한 번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과연 이 연쇄살인마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며 그가 숨기고 있는 더 끔찍한 여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던 이 악마를 단숨에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결정적인 최후의 한 방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터져나왔을까요? 다음 파트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분노로 꽉 막힌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카타르시스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파트 마지막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진 한 통의 전화. 이 가증스러운 연쇄살인마가 다른 요양원에서도 노인네들을 처리했다며 기고만장하게 떠벌리던 그 순간, 관할 경찰서 강력반 베테랑 형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살인마 놈의 숨겨진 행적을 밤낮 없이 추적하던 사이버 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팀의 합동 수사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보고 내용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많은 흉악범을 잡아넣었던 베테랑 형사조차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만들 만큼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이 악마 새끼, 요양원에서 늙고 병든 어르신들 금가락지 훔쳐서 술 처먹은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예전에 근무했던 햇살 요양병원이랑 푸른 초원 실버타운 기록을 싹 다 뒤져서 사망자 명단을 대조해봤거든요. 이 새끼가 야간 당직을 서는 날마다 심장마비나 돌연사로 돌아가신 어르신이 무려 7명입니다. 7명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같이 가족들 모르게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이 요양보호소 놈의 대포통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수면제 먹여서 잠재우고 주사기로 약물 투여해서 감쪽같이 병사로 위장한 겁니다. 완전 살인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형사의 피를 진짜로 거꾸로 솟구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수사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반장님, 그런데 진짜 악마 같은 짓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새끼가 최근에 자기 친할머니 이름으로 5억짜리 사망보험을 3개나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할머니 모시고 동남아로 효도관광을 간다며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 넣어놨어요. 수색영장 발부받아서 이 새끼 여자친구 집 다락방을 뒤졌는데 거기서 청산가리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남의 부모님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 키워준 친할머니까지 독살하고 5억 챙겨서 외국으로 튈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 인면수심에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전화를 끄는 베테랑 형사의 두 눈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취조실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 20대 살인마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노인네들 청소해줬으니 국가유공자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던 그 뻔뻔한 낯짝. 형사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어 의자째로 그놈을 발로 차서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천하에 찢어 죽일 놈아.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 새끼야! 남의 부모님들 금반지 훔치고 베란다에서 던진 것도 모자라서 어릴 때 너 업어 키워준 네 친할머니까지 독약 먹여서 죽일 작정이었어? 5억? 그 5억 받아서 룸살롱 가서 계집애들 끼고 양주 처먹으려고 네 핏줄까지 죽이려고 했어? 넌 짐승도 아니야. 짐승도 제 새끼 제 어미는 알아보는데 넌 악귀시인 쓰레기일 뿐이야. 바닥에 쓰러진 채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던 살인마 놈은 친할머니 독살 계획과 청산가리라는 결정적 증거가 자신의 귀에 꽂히자 그제야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굴던 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시며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 청산가리 제 거 아닙니다. 보험이요. 그거 우리 할머니가 나 나중에 장가갈 때 보태 쓰라고 스스로 가입해 주신 거예요. 억울합니다, 형사님. 저 진짜 우리 할머니는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해외여행 시켜드리려고. 닥쳐, 이 새끼야! 할머니가 70평생 한글도 못 끼우치신 까막눈인데 어떻게 사망보험금 계약서에 정자로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어? 네가 밤에 주무시는 할머니 손가락 끌어다가 강제로 지장 찍은 거 CCTV에 다 찍혔어. 네 여자친구가 벌벌 떨면서 다 풀었다고, 이 파렴치한 놈아. 그 순간 취조실 밖 복도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사람, 바로 이 살인마 놈을 배아파 낳고 평생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뼈 빠지게 키워낸 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뒤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놈이 독살하려 했던 그 친할머니가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서 계셨습니다.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취조실로 뛰어들어온 어머니는 수갑을 차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들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놈의 머리와 등짝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내가 너 남부럽지 않게 밥 먹이려고 남의 집 화장실 변기통 닦아가며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남의 부모님을 죽여? 그것도 모자라 빚더미 때부터 널 업어 키운 네 할미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독약을 사?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널 낳은 게 죄다. 내가 천하의 대역 죄인이야. 어머니는 짐승처럼 가슴을 치며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고 뒤따라 들어온 80대 친할머니는 주저앉아 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더러운 놈, 내 피와 살을 파먹고 자란 독사 같은 놈. 네가 내 손주냐?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도 내 손주도 아니다. 네가 죽인 그 불쌍한 노인네들, 그분들이 흘린 피눈물이 널 지옥불로 끌고 갈 거다. 경찰 양반, 이놈 당장 사형시켜 주시오. 내 눈앞에서 이놈 숨통이 끊어지는 걸 봐야 내 죽어서도 눈을 감겠소. 자신을 변호해주고 변호사를 사줄 줄 알았던 가족들마저 자신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돌아서자 놈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파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놈은 콧물과 눈물과 핏물이 범벅이 든 얼굴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귀신이 씌었었나 봐요. 저 아직 27밖에 안 됐잖아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그 할머니들 제사 모시면서 살게요. 네? 제발 무기징역만은, 사형만은 막아주세요. 저 진짜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네 놈이 베란다에서 밀어버린 80대, 90대 할머니들은 안 무서우셨을 것 같아? 다리 부러져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86세 할머니가 네 바짓가라니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넌 카메라 들이밀고 웃었잖아. 인과 응보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네놈 죄값은 법정에서 똑똑히 치러라. 시간은 흘러 이듬해 봄, 일본 건국 이래 최악의 요양원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유가족들이 흘리는 피눈물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뿜어내는 분노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법정으로 끌려 나온 20대 살인마. 밖에서는 외제차를 끌고 명품을 두르며 호의호식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밤 자신이 죽인 할머니들의 환영에 시달린 탓인지 뺨은 푹 패고 머리는 반백이 된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유가족 속에서는 놈이 등장하자마자 저 악마 새끼 죽여라! 우리 엄마 살려내! 하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신발과 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놈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낱낱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놈이 피해자들의 손가락에서 훔친 낡은 금가락지를 전당포에 팔고 나오는 CCTV 영상, 그 피 묻은 돈으로 룸살롱에서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6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 애원하는 할머니를 향해 V자를 그리며 조롱하던 그 끔찍한 스너프 필름 동영상까지.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법정 안은 유가족들의 실신하는 소리와 오열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희생자인 80대 어머니의 큰딸이 피해자 유족 대표로 증언석에 올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딸은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엄마는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고 생선 대가리 쳐내내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당신 입에는 쉰내 나는 찬밥 한 숟갈 넣으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더운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도 배부르다며 웃으시던 분이셨어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제가 첫 월급 타서 사들인 그 순금 5돈짜리 반지 하나. 그거 하나 평생의 훈장처럼 자랑스러워 하시며 밤마다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주무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호감시켜 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시라고 이 몹쓸 년이 그 차가운 요양원에 엄마를 버려두고 왔는데, 저 악마 같은 놈은 우리 엄마의 그 훈장 같은 반지를 빼앗기 위해 우리 엄마를 4층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놈이 뺏어간 건 금반지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핏방울이고 우리 가족의 영혼입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다면 우리 엄마의 억울한 원혼이 하늘로 갈 수 있게 저 악마의 목은 매달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큰딸의 절규에 판사도 검사도 심지어 법정을 지키던 굳은 표정의 교도관들조차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직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저 인면수심의 살인마만이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까 두려워 덜덜 떨며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마침내 굳은 표정의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적 윤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스스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고령의 노인들을 오직 자신의 탐욕과 유흥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냥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향해 피고인은 가족들도 버린 쓰레기, 기생충이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생존을 애원하는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쾌락을 느끼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잔혹함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할머니마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하려 한 점은 피고인에게 교화의 여지나 일말의 인간성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재판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살인마 놈의 고개는 점점 더 무릎 사이로 처박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유가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뼈저린 고통과 피고인의 잔혹한 반인륜적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을 선고한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살인마 놈의 두 다리가 꺾이며 그 자리에서 썩은 통나무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놈은 바지춤을 흥건하게 적시며 오줌을 지린 채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안 돼! 사형 안 돼! 판사님!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반성문 썼잖아요! 저 살려주세요! 죗값 치를게요! 감옥에서 평생 일할게요!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어머니! 할머니! 나 좀 살려줘! 자신이 베란다에서 밀어버린 할머니들이 목숨을 구걸할 때는 악마처럼 웃어대던 놈이 막상 자신의 목에 교수형 밧줄줄이 걸리게 되자 콧물과 오줌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그 비참하고도 추악한 꼴. 유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다는 인과응보의 눈물이자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씻겨내려가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는 놈의 그 발악하는 소리는 육중한 철문이 닫히면서 영원히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이 끔찍한 살인 공장이었던 해당 요양원은 보건당국의 철퇴를 막고 즉각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썩어 빠진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 역시
방조죄와 횡령죄로 전원 구속되어 쇠고랑을 쳤습니다.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요양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마침내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노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끔찍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너머로 이 영상을 보시며 눈물을 훔치고 계실 수많은 60대 이상 시청자 어머니들. 혹시라도 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는 이유로, 혹은 형편상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를 얹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효자라서,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를 저 차가운 시설에 버려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어머니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당신의 삶을 희생한 그 숭고한 선택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어머니들의 그 피눈물 나는 효심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자기 배를 불린 저 인면수심의 악마들입니다. 저 괴물들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이지,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 혹은 시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맛있는 거 사서 보러 갈게.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어머니들의 따뜻한 목소리 한 번, 두 손 꼭 잡아주는 온기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그 어떤 최고급 시설보다 행복한 천국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고 억울한 눈물이 마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진실을 추적하는 저희 형사반장 채널은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줄 카타르시스와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